자, 2부 세션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포지션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려 25번이 넘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권 초기 6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제 10억을 돌파하면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자, 부동산 분류, 영끌, 청포족 등 다양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을 힘들게 하였죠. 자,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삶에 많이 밀접해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면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포지션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 등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이 걱정이실 거고, 1주택자라면 보유주택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상급지용은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이동, 아니면 기존 주택에 대해 지속보유가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실 것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계속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적어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발표된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으로 무려 5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보다 저렴할 때 서둘러 증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 원인별 거래량 추이를 봐도 증여로 인한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량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 역시 지난해 개정이 되었는데요. 다주택자인 부모님에게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중에서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최대 13.4%입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취득세는 좀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확인해 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에 대해 사실상 실거래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는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16억 원이지만 기준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법 시행 이전에는 취득세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이지만 법이 시행된 후에는 약 2억 1,400만 원으로 8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법이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유지할까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전략의 포커스를 절세에 맞추는 경우와 자산 가치 상승에 맞추는 경우에 따라
전략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합니다. 즉 다 팔고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다시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다주택 대신에 똘똘한 한 채로의 보유 전략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측면을 우선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자산 가치가 높고 입지가 좋아 이익 실현과 거래량이 높은 주택을 최종 보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이 이미 완료되어 완성된 학군과 동시에 거래량을 리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보유 가치가 더 높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자산 가치 상승에 맞춘다면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은 오세훈 서울시장 집권 이후 다시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꾸준한 실수요로 인해 매매 가격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어 소유자들은 웬만하면 주택을 보유하자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물 자체가 귀한 실정입니다. 자, 절세와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포지션인 만큼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명의 5대5로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합사는 2채, 1인당 기준으로도 각각 1인 2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될 수 있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 경우에 따라 한시적인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높은 집을 한 채만 보유하면 다주택자의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와 실거주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주택자. 아마도 가장 많은 포지션이 1주택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것에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억 비과세는 너무나 큰 절세 혜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후에 보유 전략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보통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 시기가 17년 8월 2일 이전이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지만 다주택자가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기존 9억 원이었던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덜어낸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공동명의를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추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다 채워서 출구 전략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부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섣불리 매도 액션보다는 희망하는 지역, 또 희망하는 물건, 그 물건의 즉시 입주 가능 여부를 우선 체크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최근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매물이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 만기 6개월 전에 매수하여 실거주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최근 동향을 보면 동일 수급권 안에서 대형 평수로의 니즈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8호제곱미터, 즉 30평대 중심이기 때문에 40평대 이상의 매물의 경우 실제로 세대수도 적어서 매물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40평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것도 맞죠. 코로나와 함께하는 현재 상황이라면 적어도 동일 수급권 내에 기존의 1주택이 9억 원 비과세 요건을 다 채웠다면 평수를 올리는 결정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단 항상 따라오는 구매력에 대한 검증과 출구 전략을 세울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또 매수 예정인 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선행 계산을 통해 실현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무주택자, 1주택자로 가는 길은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적으로 청약과 매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청약 제도는 점수 관리를 통해 좋은 기회비용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지만 최근에는 만점자도 나오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50점 이상은 되어야 지속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동시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생애 최초 주택, 신혼부부 특공 등 다양한 옵션에도 꼭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에 대해 확실한 중장기적인 입장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분들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봅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되는 이른바 대출 조이기로 인해 사전에 구매력을 갖추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꼭 본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매물 찾기가 우선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요즘입니다만 최근 매매 시장은 앞서 언급드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분화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도 매수에 대한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라면 매매를 통한 즉시 입주가 가능하겠으나 임차인이 있는 매물이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 기간 및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지를 고르는 기본적인 선택의 가이드는 각자 본인과 가족의 생활권을 고려한 위치 선택 및 보유 가치와 투자성 측면에서 가급적 신축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신축 혹은 준신축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여전히 꾸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흔히 상가주택이라 부르는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 원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았기 때문에 절세의 수단으로 겸용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달라집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즉, 상가 부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말인데요. 과연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의 비율이 52%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던 상가주택을 38억 원에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가도 주택으로 모아 약 1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가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무려 4억 원이 됩니다. 매도 시기에 따라 약 2억 4천만 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었다면 올해와 내년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양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따라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굳이 매도가 아니라 앞서 언급드린 증여라는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증여를 고민하셨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꼭 법 시행 이전에 증여 실행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분들은 실거주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이 높은 상승을 보였어도 다른 주택도 똑같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체감은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높은 수요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국민 평수 20평대, 30평대에 비해 40평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국인 현재 상황에 동의수권 안에서 평수를 올리는 결정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계속 강조드린 최고의 비과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필수입니다. 1주택자가 되는 길은 청약, 매매 등 다양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판단 기준의 재정립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가구는 투자가 아닌 실거주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전까지는 1, 2년 내 매각을 계획하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액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항상 물어보십니다. 자, 대선 이후 정권 교체를 통해 기회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1, 2년간 서울 수도권은 모두가 희망하는 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현재의 수급을 볼 때 당분간 상승 기조가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지션별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해안을 얻어가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